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대홍수라는 영화를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이제 한국 영화 까는 영상을 좀 그만 올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한국 영화 시장이 망했다는 거 모르는 사람도 이제 없고, 맨날 망했다 망했다 그런 얘기 들으시는 것도 이제 피곤하실 것 같아서 내가 여기서 굳이 더 피곤한 얘기를 또 덧붙일 필요가 있나 싶어가지고 한국 영화 망작은 최대한 그만 다뤄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 친구 중에 영화 기자 하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이번 대홍수 언론시사회에 다녀온 얘기를 저한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언론시사회 때 다른 기자분들 반응이 그렇게 막 나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래 기자분들끼리 이제 사석에서 얘기를 할 때는 웬만하면은 신작 영화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이번에는 생각보다 괜찮았다는 평가를 많이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이거 전지적 독자 시점 감독님의 신작인데 그럴 리가 없다, 그게 가능하냐 라고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근데 일단 저보다 먼저 보신 기자분들이 그렇게 괜찮다고 얘기를 해 주셨다니까 일단 한번 속는셈 치고 보기는 하자는 마음으로 넷플릭스에서 영화를 공개되자마자 거의 바로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로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전독 씨를 뛰어넘는 게 가능한 일이었구나. 그리고 전독 씨가 사실은 한국 영화가 도달할 수 있는 최저점까지는 아니었구나. 그리고 오히려 이걸 보고 전독 씨를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은 전독 씨가 선녀였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신음소리를 좀 그만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었지만은 제가 하나의 아트를 봐버렸기 때문에 이거를 또 리뷰를 안 하기는 제가 좀 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감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려고 이번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대홍수 리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스포일러가 있는 내용이니까 혹시나 이 영화를 보실 예정이신 분들께서는 시청을 그만두시거나 아니면 시청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주 중요한 스포일러부터 먼저 박아놓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대홍수는요, 재난영화가 아닙니다. 아직 예고편만 보신 분들, 그리고 포스터만 보신 분들은 이거를 재난영화로 생각하시기가 쉬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저와 똑같이 여러분들도 그 마케팅에 지금 낚이신 거예요. 자, 이 영화는 재난물이 아니라요, SF 루프물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왜 그 톰 클루즈랑 에밀리 브런트가 주연했었던 엣지 오브 투모로우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그거랑 설정이 거의 비슷합니다. 사실 소재만 바뀌었다 뿐이지 형식은 거의 똑같아요. 자, 엣지 오브 투모로우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 작품에서 주인공은요, 아무리 죽어도 무한히 되살아날 수 있는 능력을 우연한 기회에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주인공은 마치 게임을 하는 것처럼 코인을 무한으로 넘어가지고 계속 트라이 어게인을 하는 것처럼 죽음과 부활을 이 스테이지 안에서 계속 반복을 하면서 외계인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경우의 수를 찾아내고 결국에는 인류를 구해낸다, 그런 설정을 가지고 있었죠. 자, 그런데 믿기 힘드시겠지만은 이번 대홍수도요, 딱 그런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김다미 배우가 연기하는 주인공은 구한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주인공인 안나가 아침에 잠에서 깨는 걸로 영화는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잠에서 깨봤더니 갑자기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 3층 바로 밑까지 전부 다 물에 잠겨 있는 광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인 안나가 이거 큰일 났다, 보통 상황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바로 어린 아들을 챙겨가지고 탈출을 하려고 급하게 막 짐을 싸는 걸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당신이 다니는 회사에서 당신을 구조하라고 나를 지금 파견을 보냈다. 그래서 일단 차오르는 물을 피해서 아파트 위로 올라오면은 내가 구해주러 가겠다, 거기 위에서 만나자, 이런 전화를 받게 돼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진짜 아파트 위로 계속 올라가니까 실제로 박혜수 배우가 연기하는 손이조라는 보안 요원이 출동을 해가지고 이 안나와 안나의 아들을 아파트 옥상까지 데려다주는 임무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구체적인 도전 과제로 일단 옥상으로 올라가서 탈출하기가 제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눈에 거슬리는 부분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꽤 무난했어요. 그래가지고 기자님들이 말씀했던 게 맞구나, 생각보다는 볼만하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 초반 10분분은 제가 계속 괜찮게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 과정부터가 굉장히 이상해집니다. 왜냐하면은 이 안나의 아들인 자인이가 이 탈출 과정에서 계속 아무 이유 없이 돌발 행동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게 그러냐면은 지금 누가 봐도 아파트가 3층까지 물에 잠겼으면은 이거 비상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린애라도 내가 당장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위기감은 당연히 들지 않겠습니까? 사람이라면은. 근데 얘는 빨리 나가자는 엄마 말을 안 듣고요. 갑자기 옷장 속에 숨어 들어가가지고 엄마가 탈출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늦추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얘 좀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두 손으로 어깨를 꼭 붙잡고 되게 밀착해가지고 같이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엄마가 보안 요원인 손이조를 만나가지고 잠깐 수신호를 주고받는 사이에 갑자기 다른 사람들을 따라가지고 이상한 집 안으로 쏙 들어가서 엄마가 깜짝 놀라가지고 또 아들을 찾으러 다니는 그런 씬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놓고 나중에 가서는 나는 엄마가 나 버리고 혼자 그 집 안으로 들어간 줄 알았어, 나 그래가지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갔잖아, 뭐 이런 대도 않는 소리를 하면서 갑자기 눈물을 짜고 징징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있으면은 이 아무리 영화라고 해도, 아무리 이 어린아이라고 해도 이 보고 있으면은 반사적인 짜증이 막 몰려온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짜증나는 과정이 영화 내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커뮤니티에서는 막 이런 반응들이 성토가 되고 있어요. 이 아들 캐릭터한테서 느낀 분노를 막 쏟아내고 있는 이런 후기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인터넷 커뮤니티의 후기들을 보면서, 그리고 분노를 느끼는 저 자신을 보면서 영화 외적으로 이런 생각까지도 좀 하게 됐습니다. 이 정도면은 저 아역 배우한테 데미지가 좀 갈 것 같은데 이거 괜찮은 건가? 진짜 괜찮은 일이 맞나? 라는 생각이 좀 걱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사실은 전독씨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이번 대홍수에서 아들인 신자인 역할을 맡은 이 아역 배우는요, 감독의 전작인 전독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로 등장을 했었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감독님께서 개인적으로 이 친구가 조금 마음에 들어가지고 계속 캐스팅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소중한 배우일수록 이 친구를 좀 지켜줘야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영화를 보다 보면은 그런 장치가 전혀 없다는 생각이 계속 들게 만드는 거예요. 자, 만약에 대홍수라는 이 영화가 지금처럼 혹평을 받는 게 아니라 혹시나 신과 함께처럼 막 1,000만 명이 보는 그런 대박 영화가 됐다고 쳐보자고요. 자, 그러면은 대한민국에서 1,000만 명이 이 구자인이라는 캐릭터한테 비호감과 짜증을 느껴가지고 이런 부정적인 관람 후기를 인터넷에 공유하는 그런 진풍경이 펼쳐졌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과연 이 어린 배우가 상처를 받지 않을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저는 솔직히 이번에 이 영화를 보면서 들었단 말이죠. 아역 배우를 캐스팅하는 사람이라면은 아역 배우가 겪을 수 있는 이런 고통에 대해서 미리 고려를 하는 장치들을 마련을 했었어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정도로 비호감 캐릭터가 만들어질 거라면은 그거를 좀 미리미리 수정을 해가지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장치를 만들었어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것 또한 창작 윤리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물며 지금 중학교도 가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어린 아이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그런 아이를 보호해주는 장치를 전혀 만들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이번 영화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런 방향성인데 그 방향으로 가려면 아들 역할인 네가 이 이야기 속에서 계속 병크를 터뜨려 줘야 한다. 그게 내가 너한테 맡기는 역할이니까 아무튼 잘 부탁한다.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게 되게 모순적인 거예요. 아니, 작품에서는 인간의 마음, 모성의 아름다움, 이런 거창한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정작 현실의 아이가 받을 수 있을 만한 상처에 대해서는 전혀 방어를 하지 않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굉장히 저는 좀 의문이었고요. 다시 영화 얘기로 돌아와 보자면 말이죠. 자, 재난물인 줄 알았던 이 영화가 어떻게 SF 루프물이 되냐를 설명을 드리면요. 자,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인이가 계속 병크를 터뜨려 줍니다. 또 한 번은 충수를 계속 올라가다가 갑자기 응가가 마렵다고 해가지고 비어있는 집안에 계획과는 다르게 갑자기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하필이면 거기서 또 도시가스관이 터져가지고 이 일행이 폭발에 휩싸이게 되고요. 그리고 폭발 때문에 아파트 계단을 이용할 수가 없으니까 이 아파트 난간을 통해서 위층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엄마인 안나가 없는 힘을 막 쥐어짜가지고 자인이를 손으로 이렇게 위층으로 올려주려고 밀어 올려주거든요.
근데 그렇게 위급한 상황에서도 얘가 막 엄마랑 떨어지기 싫다고 떼를 쓰면서 버둥대다가 결국에는 엄마를 저 아파트 깊은 물속으로 떨어뜨려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보고 있으면은 진짜 환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시라고 추천을 드리지 않는 거를 넘어서 보시려는 분들이 있다면 강력하게 말리고 싶어요. 진짜 스트레스 받으실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 영화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 모든 위기는 이 자인이 하나 때문에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은 계속 영화 내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안나가 자기를 물에 빠뜨린 자인이를 구해보겠다고 이 깊은 물속에서 겨우겨우 죽을 똥살똥 헤엄쳐가지고 아파트 위로 다시 기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아파트 위층으로 다시 올라와 봤더니 이번에는 자인이가 바닥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막 발작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나 아파 죽겠다고 엄마 찾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또 왜 저럴까 저는 이런 생각하면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 구간에서 자인이한테는 사실 지병 같은 게 있었다. 그런 설정이 갑자기 튀어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영화는요, 이런 식으로 계속 자인의 캐릭터를 쥐어 짜내는 방식으로 위기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자인의 캐릭터한테 짜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구조를 영화가 짜놓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극 중에서 안나는요, 자인이를 계속 업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일종의 과보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나름의 반전이 등장하기 전에는 납득도 안 돼요. 물론 반전이 등장하고 나서도 납득이 안 되지만 일단 반전이 등장하기 전에는 관련 정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도 자인이는 분명히 최소한 초등학생 3학년 정도로 보이고 충분히 자기 두 발로 걸어 다닐 수가 있고 거기다가 아침에만 해도 아니 빨리 수영하러 나가자 막 그렇게 떼를 쓰면서 홍수가 나서 3층까지 물이 찬 바깥 풍경을 보면서도 막 신이 나가지고 집안을 뛰어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집 밖으로 나오니까 얘가 방전이 돼가지고 나 아무것도 못하겠어 이러면서 엄마한테 계속 업혀 다니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다가 김다미 배우의 체구가 또 얼마나 가녀립니까 사실은. 근데 다 큰 초등학생이 그 조그만 엄마한테 계속 업혀 다니는 모습이 연출이 되니까 그게 그림적으로도 보기가 좋지 않은 거예요. 자, 근데도 그런 상황에서 엄마가 자인이를 업고 계속 계단을 오르다 보니까 한 번은 되게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몰리는 그런 구간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인 안나가 너무 힘들어서 인간적으로 잠깐만 쉬자고 하는 그런 파트가 있는데요. 근데 자인이는 그때도 그 순간에서조차도 내려가기 싫다는 식으로 막 칭얼대면서 엄마 몸을 잡고 막 이렇게 늘어지는 그런 연기를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후기들이 나오는 거는 어린애한테 너무 심한 말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도 실제로 영화를 보신다면은 여기에 100% 공감을 하실 겁니다. 이 꼬마 애한테 짜증을 느끼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구조로 짜여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괜히 창작윤리라는 거창한 단어를 꺼내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영화는 이 꼬마애가 성가시고 짜증난다는 느낌을 그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영화는 이렇게 설계를 해놓고 희조라는 캐릭터를 통해서는 갑자기 이런 일침, 가침 대사를 던지고 있습니다. 한번 보고 싶네요. 안나 씨 마지막에 어쩌는지. 사실 나는 당신이 언제 저 아이를 버리고 자기 혼자 살 길을 찾으려고 할지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 인간은 원래 다 그렇게 이기적인 거 아니냐. 너도 그런 똑같은 인간이다. 이런 식으로 대사를 던지면서 마치 인간의 추악한 본성을 제대로 파헤쳐낸 것처럼 그런 가침너의 표정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약간 이게 그런 거잖아요. 그 전설의 명작 있지 않습니까? 그 PC방의 전원을 갑자기 예고도 없이 내려보니까 손님들이 욕설을 다 내뱉더라. 역시 게임은 사람을 폭력적으로 만드는군요. 오늘의 교훈 잘 알았습니다. 이따위 짓을 영화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극한으로 짜증나게 만들어 놓고 야 봐봐 너도 짜증나지? 쟤 패버리고 싶지? 그게 너의 추악한 본성이고 인간의 생존 본능이야. 나는 너의 본성을 전부 다 꿰뚫어 봤어. 이러고 있는 거란 말이죠 사실상. 자, 그래서 희조는요 안나를 그렇게 구해주는 동시에 계속 신경을 긁는 역할도 도맡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런 대사까지 노골적으로 던지기까지 합니다. 막말로 어차피 쟤는 다시 만들면 되지 않냐. 그냥 좀 버리고 우리끼리 편하게 가자.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안나가 그 말을 듣자마자 지금까지 스스로 애써 억눌러 오고 부정해왔었던 기억을 자기도 모르게 떠올려 부리는 그런 회상 장면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회상 장면에서는 사실은 자인이가 인간이 아니라 합성인간, 인조인간이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으로 밝혀지게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재난물이 아니라 SF 루프물로 서서히 넘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사실 안나는 인공지능 개발 회사에서 인간의 감정을 개발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연구를 위해서 자인이를 자기 아들처럼 돌보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었던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인이가 인간으로서의 감정을 완벽하게 학습을 완료하게 됐다. 그런 설정이 밑에 깔려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마침 소행성이 충돌을 해가지고 거대한 쓰나미가 생기고 지구 환경이 그냥 잣대버렸으니까 지금까지 연구한 데이터를 가지고 우주로 넘어가서 이제 신인류를 창조한 다음에 지구 환경이 다시 좋아질 때까지 버티는 프로젝트를 가동을 하자. 뭐 그런 계획이 한참 동안 설명이 되고 있어요. 아니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설명을 들으면서도 그래 소행성 충돌 때문에 쓰나미가 생겼구나 그건 알겠다. 근데 왜 처음에는 그러면은 마치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홍수가 난 것처럼 연출을 한 거지? 소행성 충돌이랑 비랑 연관이 있나? 라는 생각을 솔직히 하게 됐고 또 이번 소행성 충돌은 이미 예측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아니 그럴 거면은 며칠 전에 안나를 미리 피신시켜 놨으면은 이렇게 생고생을 할 필요가 없지 않나? 뭐 이런 오만 가지 의문이 계속 떠오르지만 어쨌든 뭐 그런 것까지 다 세세하게 따지면 이 영화를 못 볼 것 같으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일단 그런 상황이라고 하니까 회사에서는 이제 자인이를 죽이고 이 뚜껑만 열어가지고 데이터를 꺼내가서 우주에 가서 신인류를 창조를 한다. 뭐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주인공인 안나는요, 그 자인이가 벌이는 온갖 기행과 병크를 다 이겨내고 겨우겨우 아파트의 옥상으로 올라왔더니 회사의 보안 요원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자인이는 죽여버리고요. 안나는 거의 반강제로 헬기에 태워가지고 우주선 발사 지점까지 강제로 이송을 시켜버립니다. 자, 그리고 안나가 자포자기하면서 우주선을 타가지고 궤도로 올라가고 있는 동안 다른 요원이랑 이런 대화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아이의 감정은 개발이 완료됐으니까 엄마의 감정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자, 당신 대답해봐라. 엄마의 감정이란 건 대체 어떻게 개발을 할 계획이냐? 뭐 이런 대사를 던져요 갑자기. 그러니까 일단 안나가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아, 나라면 엄마와 아이가 떨어지는 시나리오를 만든 다음에 엄마로 하여금 계속 아이를 찾게 만들겠다. 그러면은 엄마는 수많은 장애물들을 극복하면서 아이를 찾아내는 과정에서 엄마의 강렬한 감정을 학습을 하게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엄청난 아이디어를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내놔요. 아니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도 일단은 좀 의문점이 생기긴 합니다. 아니 인간의 감정이면 인간의 감정이지 뭐 아이의 감정이 따로 있고 엄마의 감정이란 게 따로 있나? 그렇게 따질 거면은 아빠의 감정도 따로 만들고 할아버지, 할머니, 조카, 고모 감정 다 따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감정이란 게 DLC로 따로따로 떼서 파는 건가? 그런 생각이 계속 들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아니 무슨 인류가 엄마와 아들만 존재를 하면은 새로운 인류가 계속 창조가 되는 건가? 얘들은 왜 이렇게 자꾸 엄마와 아들의 존재에 집착을 하지? 뭐 그런 의문이 계속 들면서 솔직히 저게 뭔 개소린가? 외람된 표현이지만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영화는 그런 거는 설명해줄 생각이 전혀 없고요. 뭐 한국의 SF 영화들이 늘 그래왔던 것처럼 뭐 대충 신박해 보이는 컨셉만 대충 때려 박으면은 어떻게든 영화는 완성이 될 거라는 기세로 끝까지 그냥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공교롭게도 안나가 그 아이디어를 내놓자마자 갑자기 소행성이랑 우주선이랑 충돌을 해가지고 그 우주선 파편들이 안나의 우주선을 덮쳐버리거든요. 그런데 그 장면이 지나간 다음에 안나는 갑자기 영화의 가장 첫 장면, 그러니까 아파트에 불이 차오르기 시작하는 바로 그 시점에서 다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타임루프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대홍수의 재난은 진짜였지만 이제부터는 안나의 설계에 따라서 시뮬레이션으로 재구축된 이 무한반복의 시나리오에서 안나는 일종의 머신러닝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안나는 이제부터 진짜로 엣지 오브 투모로우처럼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겪어나가면서 시행착오를 거치다 보니까
그 누구보다도 강력한 전사가 되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무한에 가깝게 계속 루프를 하면서 이 과정을 반복적으로 겪다 보니까 거기에서 전투 경험치가 쌓여가지고 이제는 그 총을 든 보안 요원들이랑도 맞다이를 깔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전투력을 갖게 돼요. 안나는 궁극적으로 자인이를 구해서 엄마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학습을 해내야 하니까 이 재난 시뮬레이션을 무한히 반복하면서 자인이를 구해낼 수 있는 단 하나의 플레이 루트를 찾아가는 여정을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충 영화의 시나리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에 납득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납득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엣지 오브 투모로우는 어떻게 나를 납득을 시켰었는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엣지 오브 투모로우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에서는 관객들이 주인공의 플레이를 응원하게 만드는 그런 장치들을 굉장히 잘 사용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인공이 주인공 자신에게 던져진 임무를 왜 완수해야만 하는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납득을 시켜주고 있어요. 자, 엣지 오브 투모로우는 대체 어떻게 했었냐? 주인공은요, 원래 정훈장교라서 전투에는 전혀 관심도 없었고 아무런 숙련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외계인과의 전쟁을 취재를 하러 갔다가 우연히 장군급 외계인의 피를 뒤집어 쓰면서 그 장군이 가지고 있었던 타임루프의 능력을 자기가 이식을 받게 돼요. 그런데 주인공이 그걸 계기로 반복적으로 이 전장을 플레이를 해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 미친 외계인들과의 전쟁에서 이기려면은 자기가 얻어낸 이 능력을 활용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거를 알게 돼요. 그리고 인간 중에서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는 본인밖에 없다는 것도 결국에는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주인공은요, 무한하게 이어지는 죽음의 고통을 기꺼이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거를 포기하려고 해도 이 임무를 완수할 사람은 자기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임무를 인정을 하고 그 고난의 길을 걷기로 결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전투를 모르던 정훈장교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인류의 영웅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엣지 오브 투모로우는요, 주인공의 성장 서사를 굉장히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주인공이 맞닥뜨린 도전 과제가 왜 이 사람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같은 것인지 또한 너무나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관객들은요, 영웅으로 거듭나는 주인공의 성장을 응원을 하게 되고요. 주인공이 맞닥뜨리는 시련들 또한 저거는 반드시 거쳐갈 수밖에 없는 시련이다, 필연의 과정이다 라고 인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계관의 개연성에 동의를 하고 거기에 몰입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의 대홍수는 어땠습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지만 소행성 충돌은 이미 충분히 다 예측을 해놓고 있었는데 인류 전속 프로젝트에 그렇게 중요하다는 주인공인 구안나가 그냥 쓰나미에 휩쓸리도록 며칠 동안 집에 가만히 냅두고 있다가 부랴부랴 뒤늦게 구출을 하겠답시고 요원들을 파견을 해가지고 쓸데없고 불필요한 시련들을 겪게 만들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종말에 맞서서 신인류를 만들어내겠다, 그 프로젝트가 설득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둘째치고 왜 그 프로젝트의 필수적인 게 하필이면 아이의 감정이고 또 엄마의 감정이라는 건지, 왜 그냥 보편적인 인간의 감정을 학습시키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아이의 감정과 엄마의 감정이어야만 하는지, 그게 구체적으로 생존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영화는 핍진성적으로도 철학적으로도 관객을 전혀 설득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럴 거면은 너무 뻔한 설정이긴 하지만요,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내려면은 어차피 남녀 한 쌍은 필요하니까 아담과 이브를 은유하는 커플 한 쌍을 등장을 시켜가지고 우리 본질적인 사랑이 뭔지 한번 이 재난의 과정을 통해서 탐구를 해보자, 우리가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잊고 있었던 사랑의 의미를 한번 되찾아보자 라고 했으면은 너무 뻔하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말 자체는 되잖아요. 근데 그런 뻔한 거는 하기 싫은데 그렇다고 참신한 거는 새롭게 생각해내기가 귀찮으니까 그냥 대충 겉보기에 새로워 보이는 아이의 감정, 엄마의 감정 그냥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형 SF 영화들이 매번 해왔던 딱 그 맛 있잖아요. 익숙한 그 맛. 세계관은 대충 만들어 놓고 컨셉은 어디서 봤던 거 여기서 가져오고 저기서 가져오고 덕지덕지 그냥 붙여가지고 이도저도 아닌 걸로 잡탕을 만들어 놓는 거. 근데 그렇게만 해놓으면은 성의가 없는 게 너무 티가 나니까 가녀린 체형의 여주인공을 주체적인 여전사로 만들어가지고 이게 마치 새로운 시대의 여성상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본 영화인 것처럼 그렇게 위장을 해놓고 있는 거.
그런 수법들이 계속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무슨 영화판에서 협정을 맺은 것처럼 똑같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전 솔직히 이제 나무위키에다가 한국 SF 영화의 문법을 따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 자체가 지금 한국 영화계에서는 약간 하나의 영화 사주가 되어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영화를 이렇게 까는 거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실 분들도 분명히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지금 인터넷 보니까 넷플릭스 미국에서는 지금 영화 부문에서 전체 1등을 하고 있더라. 아니 네가 그렇게 영화 별로라고 깠는데 대체 이건 어떻게 된 거냐? 너 지금 조회수 올리려고 일부러 한국 영화 억까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결국에 사람들이 남겨놓은 평점을 보면 말이죠. 그 로튼 토마토에서는 일반 관객은 60점이고 평론가는 40점이 평균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IMDb에서는 10점 만점에 5.4점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높은 건지 낮은 건지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최신 개봉작들의 평점과 비교하실 수 있게 이렇게 함께 붙여 놓겠습니다. 그러면 아실 수가 있죠. 그냥 압도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넷플릭스에서 1위를 하고 있는 거는요. 제 생각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낚이셨던 것처럼 처음에는 그냥 일반적인 재난 영화인 줄 알고 그냥 틀어보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대한 쓰나미가 닥쳐서 그 쓰나미를 피해가지고 위층으로 올라간다 라는 설정 자체는 꽤나 흥미로워 보이니까 다들 그냥 별 생각 없이 재생을 눌러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영화를 다 보고 나니까 이 영화가 이게 영 별로 아니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도 저렇게 지금 낮은 평점과 이렇게 커뮤니티에도 부정적인 후기들을 쏟아내고 있는 거죠. 물론 그런 정성적인 평가들을 차치하고 보더라도 일단은 정량적으로 미국 넷플릭스에서 1위를 찍은 게 대단하긴 하죠. 그게 뭐 쉬운 일은 분명히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장기적으로는 결국에 이게 한국 영화의 브랜드 파워를 깎아먹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재밌어 보여서 봤더니 한국 영화 별로더라 이런 평가들이 쌓이다 보면은 결국에는 K-무비라는 이 브랜드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뭐 그런 장기적인 문제는 상관없이 일단 본인들이 1위를 찍고 보는 게 목표였다면은 이 영화는 관객들이 받는 고통과는 별개로 자신만의 목적은 충분하게 달성한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 이후에도 이런 비슷한 기획이 통과가 되고 투자가 유치가 되는 그런 불길한 미래가 지금 제 순간적으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왠지 또 반복될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들고 있어요. 되게 안타까운 일입니다.